세계 어딘가에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선장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요구하는 통행료를 내면 배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돈을 내면 미국에 걸리고 돈을 안 내면 이란에 걸립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2026년 5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해운업계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이고 미 해군 구축함은 해협 인근에서 이란 선박을 납포하고 있는데 뉴욕 증시는 멀쩡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오르고 S&P 500은 강보합입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막혀 있는데 주식시장은 왜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이게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아직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언론이 다루는 표면적인 봉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언론이 놓치고 있는, 그러나 당신의 자산 가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숨겨진 뇌관 두 가지를 오늘 이 영상에서 터뜨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란의 통행료 징수 방식 안에 숨어 있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인 달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가는 무려 60%가량 급등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로 전 세계의 석유 흐름의 약 5분의 1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WTI 원유는 배럴당 102달러 수준이고 장중에는 111달러까지 치솟은 적도 있었습니다. 브렌트유는 무려 126달러를 찍으며 2026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7%와 액화 천연가스의 20.4%가 중동산이고 중동산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95%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의 심각성을 단 하나의 숫자로 압축한 통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사태를 중동에서 또 싸우나 보다 정도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 관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이 영상이 끝날 쯤엔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영상 끝까지 함께 가주십시오. 중간에 나올 내용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브렌트유가 배럴당 111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 측면의 혼란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의 수입 비용 기대치를 높여 통화의 약세 편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원화는 1달러당 약 1485원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른다, 기름값이 오른다, 난방비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물류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호르무즈 리스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이 단어는 가능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이 단어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는 준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된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결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드릴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봉쇄의 딜레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격이 실제 경제에 반영하는 것은 즉각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시장이 과잉 반응을 시작한 뒤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지연된 충격입니다. 처음에 안 느껴지다가 한 방에 오는 충격 말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이해하시기 위해 경제용어 하나를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봉쇄의 승수 효과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수로나 공급망 하나가 막혔을 때 그 직접적인 영향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시장에 충격을 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는데 1층 급수관이 막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1층만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2층, 3층, 꼭대기층까지 순서대로 물이 끊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의 1층 급수관입니다. 그것이 막히면 유가, 물가, 금리, 환율, 주가가 순서대로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1층 급수관이 막힌 지 2달이 넘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2층의 충격, 즉 물가 인상은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3층의 충격, 즉 금리 부담은 지금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으로 시중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 건전성 악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 연체가 급증한 것은 한국은행이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꼭대기층의 충격, 즉 주가 폭락은 아직 시장이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내용을 보시면 그 줄타기가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 채널에서 늘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믿지 말고 돈의 흐름을 읽어라. 언론에서 이란과 협상 중 호르무즈 해협 일부 개방 가능성이라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유가가 출렁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흔들립니다. 아, 협상이 되나 보네. 에너지주를 팔아야 하나?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협상 결렬, 봉쇄에 강화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다시 유가가 오르고 에너지주가 뜹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협상의 표면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 아래에 놓인 진짜 게임의 룰을 읽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이란 외무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업용 선박 통항을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고, 이것은 개전 이후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조치였습니다. 그러자 호르무즈 통항 허용에 국제 유가는 급락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10% 안팎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난 지 하루도 안 돼서 이란 군부가 다시 나섰습니다. 봉쇄 해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란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군부는 미국인들은 과거에도 그랬듯 약속을 또 깨고 봉쇄라는 미명하에 해적질과 해상 강도질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협은 이란군의 강력한 관리와 통제 아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란 외무부는 열겠다고 하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닫겠다고 합니다. 이란 안에서도 외무부와 군부가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협상에서 상대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협상 타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란의 협상 창구는 외무부이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통행권은 혁명수비대가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을 장악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종전 협상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러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종전은커녕 휴전까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협상은 외무부가 하지만 해협의 문을 여닫는 열쇠는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파트 경비실에서 오늘부터 문 열어드립니다 라고 방송했는데 실제로 문 앞에 가보니 경비원이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경비실 방송을 믿고 들어가다가 막히는 게 지금 시장이 반복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협상 타결 여부가 아닙니다. 협상이 타결되든 결렬되든 지금 이 순간 시장에 이미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치명적인 변수가 2개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언론이 다루지 않았거나 다뤘더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사태에는 크게 4가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넘버링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쟁점 첫 번째, 봉쇄와 역봉쇄, 이중 봉쇄의 구조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는 봉쇄가 2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봉쇄는 이란이 건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를 따를 것, 그리고 통행료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봉쇄는 미국이 건 것입니다. 미군은 이란과 연계된 선박의 통항을 막는 역봉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봉쇄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첫 24시간 동안 미국의 봉쇄를 뚫은 선박은 없었다며 6척의 상선이 오만만의 이란 항구로 되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역봉쇄가 시작된 이후 상선 45척이 회항 조치됐습니다. 이 이중봉쇄의 구조를 비유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맛집이 하나 있는데 줄이 엄청 깁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우리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온 사람만 입장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관리하는 경비원이 미국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산 사람만 줄 세워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게 주인 편의점 음료수를 사면 경비원에게 막히고 미국 편의점 음료수를 사면 가게 주인에게 막힙니다. 이 상황에서 배고픈 손님, 즉 전 세계 해운사들은 줄 자체를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현실입니다. 이 구도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전문가들은 단기 수급 개선과 별개로 중장기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치적 합의에 따른 일시적 조치인 만큼 협상 결렬 시 봉쇄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으며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왜 맞을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두 번째, 선별 봉쇄의 허점과 유가 조작 가능성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봉쇄가 완전하지 않다, 일반 상선은 통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안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잠깐만요, 그 안도감이 가장 위험합니다. 현재 봉쇄는 해협 통과 자체를 일괄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중심으로 선별 통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박들은 통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박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받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란은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에 따르면 통과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로가 어디냐 하면 오만 무산담과 가까운 기존 항로가 아닌 이란 라라크섬 옆을 지나는 항로이며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가던 길이 아니라 이란이 지정한 이란영에 깊숙이 들어오는 길로만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행료 징수가 아닙니다. 이란의 눈 아래에서 이란의 허락을 받으면서 통과하라는 겁니다. 이란이 해협의 통제권을 사실상 손에 쥐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라이베리아 국적 화물선과 파나마 국적 컨테이너선을 납포해 이란 해안으로 강제 이송했으며 그리스 외무부는 자국 소유인 선박이 오만 북서쪽 약 37km 해상에서 포격을 받아 선교가 손상됐음을 확인했습니다. 통행료를 안 내면 배에 총을 쏩니다. 선원들을 억류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통행료를 내면 되지 않냐고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절대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숨겨진 뇌관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란에 통행료를 내면 미국이 제재한다는 사실 정도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무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즉 오펙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지불할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금융사까지 제재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불 방식으로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상계, 비공식 교환이나 이란 적신월사, 보니아드 모스타자판 자선재단, 대사관 계좌로의 명목상 기부, 기타 현물 지급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단어를 보셨습니까? 암호화폐입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도 받겠다는 방식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까지 막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왜 숨겨진 뇌관이냐고요? 이 한 줄짜리 오펙 경고문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달러 기반의 국제금융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통행료 결제 수단으로 제도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달러로는 제재를 받으니까 코인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행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란이 달러 패권 자체에 도전하는 구조를 만들려 한 것입니다. 오펙은 차단당한 이란의 디지털 자산을 교환하는 데 참여한 비미국 개인과 법인 또한 제재받는 이란 금융부문에서 영업하거나 이를 지원한다는 사유로 제재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코인으로 받고 그 코인을 환전해주는 거래소나 금융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도 미국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 주식시장과 연결되냐고요? 만약 이란의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미국 달러 중심의 글로벌 에너지 결제 시스템이 처음으로 구멍이 뚫리는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그 구멍이 뚫리는 순간 달러 패권에 기대어 돌아가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비용이 폭증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이 시도를 완전히 막아낸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란은 달러도, 코인도 어떤 방식으로도 통행료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란의 유일한 카드는 군사적 위협뿐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란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 구도에서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뿐입니다. 항복하거나 극단적으로 치닫거나
어느 쪽이든 시장은 크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뇌관은 이미 심지에 불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적어도 한 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20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 200만 달러를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거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실제 제재가 집행되는 그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입니다. 거의 아무도 이것을 투자 맥락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미국에는 전쟁 권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1973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대통령의 의회 승인 없이 군대를 전쟁에 투입할 경우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 중요하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60일 전쟁 권한 기한에 직면해 있으며 1973년 법에 따라 의회가 배치를 승인하지 않는 한 군대는 60일 이내에 철수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3주 전에 도달한 휴전이 적대 행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 2월 28일입니다. 60일을 세워보면 4월 말, 5월 초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6년 5월 3일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기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 의회로부터 전쟁 수행 권한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못 받으면 법적으로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60일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논란의 대상입니다. 만약 의회에서 전쟁 수행 권한 승인이 부결되거나 법원에서 60일 기한 적용이 결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 해군의 역봉쇄 작전이 법적 정당성을 잃습니다. 역봉쇄가 흔들리면 이란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해협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시장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숨겨진 뇌관이냐고요? 지금 유가 시장은 미국이 계속 역봉쇄를 유지한다는 전제 위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WTI 102달러, 브렌트유 90달러대는 미군이 버티고 있으므로 이란이 완전히 해협을 장악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가정에 깔린 가격입니다. 그런데 만약 60일 전쟁 권한 문제로 미국의 법적 지위가 흔들린다면 시장은 그 가정을 버립니다. 그 순간 유가는 어디로 갈까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면 유가는 180달러를 넘어 200달러대까지 급등할 수 있습니다. 200달러까지 원유가 들어오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리터당 1,900원대인 휘발유가 3,000원을 넘어섭니다. 전기요금은 15%에서 20% 뜁니다. 중소기업 물류비는 50% 이상 오릅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촉발할 방아쇠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달력 위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확보하거나 법적 논란을 우회하는 방식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가가 안정되는 시나리오가 전개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모르는 위험이 가장 무서운 위험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앞서 시나리오를 먼저 구성하는 것은 이 채널이 항상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결과를 미리 설계해두고 각각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두는 것, 그것이 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시나리오 A, 협상 타결, 해협 정상화. 이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란이 포괄적 평화 합의 혹은 임시 양해각서 체결에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협상 결과를 수용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 운항으로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미국은 이란으로부터 업데이트된 평화 제안을 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신라 같지만 신라튼 신라트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유가는 급락합니다. 호르무즈 통항 허용 발표가 났을 때 국제 유가는 급락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10% 안팎 하락해 장중 80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경험을 이미 우리는 한번 겪었습니다. 완전한 협상 타결이 이뤄진다면 WTI는 7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유가가 급락하면 연쇄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물가 압박이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력도 낮아집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줄어드니 한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항공,
해운, 정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단기 급등 후 재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서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협상 타결 직후에는 에너지주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유가 하락은 에너지주의 악재입니다. 반면 저유가 수혜주인 항공주, 운송주, 소비재 기업들이 빠르게 오릅니다. 이 스위치가 바뀌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스위치를 남들 다 바꾼 뒤에 뒤늦게 따라가게 됩니다. 시나리오 B, 교착 장기화, 고유가 지속. 이 시나리오는 협상이 타결되지도 완전히 결렬되지도 않은 채 지금과 같은 이중 봉쇄 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블룸버그는 유럽과 걸프 지역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까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지금부터 6개월이면 2026년 11월입니다. 6개월 동안 유가가 100달러 안팎에서 유지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한국의 연간 석유 수입 비용이 직전 대비 최소 10조 원에서 20조 원 이상 증가합니다. 이 비용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기업의 이익에서 나오고 소비자 물가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공장 가동 비용이 오릅니다. 공장 비용이 오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모든 제조업 기업들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1485원 수준에서 추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다면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즉각적인 재무 부담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 약세를 이유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원유 관련 ETF입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에서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원유 선물 ETF나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유 ETF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수가 이중으로 작용합니다. 유가는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서 동시에 달러도 강해지면 원화 기준 수익률은 훨씬 크게 납니다. 반대로 유가가 내려가는 시점에 환율까지 빠지면 이중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반드시 이해하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금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현재 금 가격은 이미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금은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집니다. 달러 해지 수단으로서도 지정학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도 금은 지금 시장 환경에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나리오 C, 협상 완전 결렬, 군사적 충돌 재개.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핵심 변수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뇌관입니다. 오펙의 디지털 자산 제재가 실제로 집행되어 이란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거나 트럼프의 60일 전쟁 권한 문제로 미군 법적 지위가 흔들려 이란이 빈틈을 파고들 경우 상황은 빠르게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철통 봉쇄한다고 밝혔으며 미 해군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을 격침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을 격침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전쟁 행위입니다. 만약 실제로 격침이 이루어진다면 그 즉시 협상 테이블은 사라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유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배럴당 180달러에서 200달러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에너지 충격에 빠져드는 그림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600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코스피는 단기 폭락을 맞이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살아남는 자산은 세 가지입니다. 달러 현금, 금, 그리고 에너지 관련 ETF입니다. 반대로 에너지 집약적 한국 제조업주, 소비재주, 부동산 관련 주식들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를 달러 자산 혹은 달러 예금으로 보유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나리오가 반드시 온다고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온다면 버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충격의 와중에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준비가 안 된 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하겠습니다. A는 협상 타결로 유가 70달러대, 코스피 반등, 저유가 수혜주 매수 기회. B는 교착 장기화로 유가 100달러 안팎 유지, 에너지 ETF와 금 보유, 환율 해지 필수. C는 충돌 재개로 유가 180달러 이상, 달러 현금과 금으로 피신, 반등 시 저점 매수 기회 탐색.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B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숨겨진 뇌관이 동시에 터질 경우 B에서 C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십시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러분이 댓글로 보내오실 만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 3가지를 제가 먼저 던지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시면 액션 플랜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가가 $100를 넘었는데 지금 에너지주를 사도 됩니까? 아니면 이미 늦은 겁니까? 이것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자체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되냐? 이미 늦었냐는 질문은 방향을 하나만 보는 질문입니다. 시장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 기대 뉴스가 나올 때마다 10%씩 출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포지션의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 에너지주도 충분히 올랐겠지. 이제 팔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의 흐름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미국, 이란 평화협정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조만간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두 번째 주간 상승세를 보일 준비가 됐으며 원유 수출은 대체 공급을 찾는 구매자로 인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미국의 원유 수출이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호르무즈 공백을 메우려는 전 세계 수요가 미국산 원유로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도가 유지되는 한 유가는 단기 조정은 있어도 구조적 하락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에너지주를 지금 새로 대거 진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유 중이라면 협상 타결 신호가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새로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단일 종목보다 국제 유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소량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이 국면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유가가 급락하고 에너지주가 폭락한다고 하셨는데 협상 소식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이미 경험한 선례를 보겠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상업용 선박 통항을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을 때 유가는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돼서 이란 군부가 해협 통제를 재개하자 유가는 다시 올랐습니다. 이 사이클이 이미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 소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협상 소식이 이란 외무부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나온 것이냐를 구분하십시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란의 실질적인 군사 통제권은 혁명수비대에 있습니다. 외무부 발표는 협상 신호이지만 혁명수비대가 그것을 수용했다는 확인이 없으면 반쪽짜리 신호입니다. 외무부 발표만 보고 에너지주를 성급하게 매도하는 것은 절반의 정보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혁명수비대가 협상 결과를 수용했다는 신호는 무엇이냐고요? 선박 납포가 멈추는 것, 그리고 미 해군 함정에 대한 군사적 위협 행위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될 때까지 협상 타결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확인된 후에 포지션을 조정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는데 이 상황이 저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주식을 안 하신다고 해서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이 옵니다. 3가지 경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주유소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리터당 1,900원에서 2,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은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2,500원을 향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달 기름값으로 나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경로는 장바구니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에서 파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릅니다. 식료품에서 생활용품까지 전방위적으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미 체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세 번째 경로는 대출 금리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하며 지금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금리 추이를 반드시 주시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초래하는 결과를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실질 구매력이 물가 상승에 잠식되는 국면에서 현금만 보유하는 것은 서서히 돈의 가치가 깎이는 것을 방치하는 겁니다. 이게 최종 액션 플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조합하시면 됩니다. 첫째, 해지 포지션입니다. 현재 보유 자산의 10%에서 15%를 달러 자산으로 전환하십시오.
달러 예금이나 달러 MMF가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시나리오 B와 C에 모두 대비하는 기본 해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낮춰줍니다. 둘째, 간망 포지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혁명수비대의 협상 수용 신호, 즉 선박 납포 중단과 군사 위협 행위 중단이 확인되기 전까지 에너지주의 신규 대량 진입은 보류하십시오. 협상 타결 뉴스 한 줄에 흔들리지 말고 협상 수비대의 행동 변화를 기다리십시오. 이 기다림이 때로는 가장 적극적인 투자 행위입니다. 셋째, 분산 포지션입니다. 포트폴리오 안에 금 관련 자산을 5%에서 10% 수준으로 편입해 두십시오. 금은 지정학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기 급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금 ETF나 KRX 금 시장을 통한 금 현물 투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포지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방어입니다.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지금은 얼마를 벌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뇌관이 터지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른 두 개의 숨겨진 뇌관, 이란의 디지털 자산 통행료 시도와 트럼프의 60일 전쟁 권한 기한의 문제는 앞으로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반드시 시장에 가시화될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 옆에서 잠을 자는 것과 뇌관의 위치를 알고 거리를 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거리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계십니까? 댓글에 현재 보유 포지션과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특히 에너지주를 보유 중이신 분, 달러 자산을 이미 편입하신 분, 아직 관망 중이신 분, 각각의 판단 근거를 공유해 주시면 이 채널의 댓글창이 살아있는 투자 토론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사태가 한국 조선업과 해운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수혜를 보는 종목은 무엇인지를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